박은혜, 너 당장 안 나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에 전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급히 일어나 앞치마를 풀 겨를도 없이 현관을 쳐다봤죠. 거기엔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빨간 원피스는 봉긋 솟아오른 배를 감싸고 있었고 손에는 누가 봐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루이비통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뒤에는 제 착한 남편 김민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꼭 싸움에서 진 수탉 같았달까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제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쏘아붙였어요. 남의 집?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비웃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나 민준 씨 아이 가졌어요. 이제부터 여긴 내 집이 될 거고요. 뭐라고요? 머리가 띵 울렸어요. 저는 김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죠.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김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힘없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결혼 3년. 저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 그와 시어머니를 챙기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가꿨어요. 단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들들 볶았죠. 그런데 그는 밖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뻔뻔한 것. 치가 떨려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갑자기 안방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서 행패야.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전 냉장고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우리 아라 씨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가졌어. 이 집의 공신이라고. 알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 전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 여자는 상간녀잖아요. 어떻게 저 여자 편을 드세요? 상간녀면 뭐 어때?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척 올리고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아들을 낳아준다는데 그것만으로도 100점 만점이지. 3년 동안 배에선 아무 소식도 없는 너랑은 달라. 우리 김씨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빨간 원피스의 여자. 그러니까 유아라는 의기 양양하게 소파에 기대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민준 씨, 이 여자랑 빨리 이혼해줘. 나도 빨리 이 집에 들어와야지. 그제야 김민준이 고개를 들더군요.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 헛웃음이 나왔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내 청춘은 뭐가 되는데. 이 집 우리가 결혼하고 같이 산 거고 모아둔 돈도 절반은 내 몫이야. 나가라면 나갈게. 대신 재산은 나눠줘. 재산?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웃긴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집은 내 아들이 번 돈으로 계약한 거고 돈도 다 내 아들이 벌었지. 너 같은 가정주부가 돈 한 푼 번 거 있어? 빈손으로 나가도 고마운 줄 알아. 제가 돈을 안 벌었다고요? 전 제 손을 들어 보였어요. 집안일로 거칠어진 굳은 살 박인 손을요. 이 집안일 어느 것 하나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있나요? 어머님 아파서 입원했을 때 누가 밤새 옆에서 간병했죠. 민준 씨 야근하고 늦게 올 때마다 누가 밥 차려놓고 기다렸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시끄럽고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제 앞에 던졌어요. 여기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아라 씨 당장 이 집에 들일 거야. 그때도 버틸 수 있나 보자. 합의서에는 제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 김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한마디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은혜야, 그냥 도장 찍어줘.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어 제 이름을 세게 눌렀었어요. 잉크가 종이를 뚫을 것만 같았죠. 펜을 바닥에 던지고 침실로 달려가 가방에 닥치는 대로 옷가지를 쑤셔 넣었어요. 집을 나설 때 유아라는 제가 늘 앉던 소파에 앉아 제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죠. 김민주는 그저 바보처럼 서서 웃고만 있었고요. 그 모습이 칼날처럼 제 눈을 베는 듯 했습니다. 초가을 바람은 서늘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저는 손에 쥔 현금 10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장보고 남은 돈이었죠. 날이 어두워지자 가장 저렴한 여관을 찾아오만 원을 내고 하룻밤을 묵었어요. 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기혼의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면접관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죠. 저희는 야근이 잦아서요. 곧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미혼인분을 더 선호해서요. 사흘 동안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퍽퍽한 빵을 씹으며 사람들을 보니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 걸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니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은혜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세진그룹 인사팀입니다. 이력서 잘 보았고요. 내일 저희 회사 행정지원팀 면접에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세진그룹이라고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잖아요. 전 너무 놀라 손에 든 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축축했죠. 비록 작은 직책이지만 제 잿빛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해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내일 정말 잘해야 해. 면접을 위해 저는 가방을 다 뒤져서 그나마 보풀이 덜 일어난 하얀 셔츠를 찾아냈어요. 여관의 뿌연 거울 앞에서 머리를 3번이나 빗었죠. 동이 트기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 첫 차를 기다렸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발목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를 세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어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안경 쓴 남자가 제 이력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기혼이시고 아직 자녀가 없으시네요. 저희 업무 강도가 꽤 센데 잘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결혼 전 마트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3명이 할 일을 혼자서도 해냈고 야근이나 밤샘 근무도 문제없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체력이 필요한 일보다는 꼼꼼함이 더 중요해요. 행정지원팀은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부서 비품 구매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결혼 후 3년 동안 세 식구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고 가계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 대답에 면접관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이후 몇 가지 실무 질문에도 저는 막힘없이 대답했죠. 이 면접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노트 2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워 외웠거든요. 이제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훤칠한 키에 깊은 눈매, 온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강렬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 대표님, 면접관들이 일제히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진그룹의 총수, 박서준. 경제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화면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죠. 박서준은 면접관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제게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마치 스캐너처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죠. 저는 그의 시선에 온몸이 굳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의 목소리였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문득 제 귓가에 멈추더니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당신, 그는 두어 걸음 다가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귀 뒤를 가리켰어요. 그 모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저도 모르게 귀 뒤를 만졌어요. 그곳엔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있던 마치 연지를 찍어 놓은 것 같은 점이라고 돌아가신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눌하게 대답하자 박서준은 갑자기 돌아서서 면접관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죠. 박은혜 씨는 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갔어요. 푹신한 소파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내 점이 혹시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걸까? 대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어요. 박서준이 앞서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부인이 따르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였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입술로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죠. 제 귀 뒤에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닮았어. 너무나도 닮았구나. 그녀는 손을 뻗어 저를 만지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허공에서 손을 떨기만 했어요. 박서준이 노부인을 부축하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대로 보세요. 맞죠? 시안이 맞죠? 노부인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가, 너 혹시 3살 때 백화점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니? 목에 안자가 새겨진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는 제 양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거든요. 3살 때 양어머니를 따라 백화점에 갔다가 길 잃은 고양이를 쫓아가면서 길을 잃었고 경찰에 의해 보육원으로 보내졌을 때 목에 걸려있던 은목걸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양어머니는 그게 제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그걸?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내가 네 엄마잖니. 노부인은 저를 와락 껴안고 오열했어요. 내가 내 친엄마 윤서진이야. 내가 그때 너를 잘 봤어야 했는데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그 고생을 했구나. 박서준은 옆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참 동안 목을대를 울리더니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어요. 시안아, 내가 내 오빠 박서준이다. 23년 동안 너를 찾았어.
드디어 우리 막내를 찾았구나. 동생, 오빠, 친엄마. 이 단어들이 우박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친엄마가, 그리고 대기업 대표인 오빠가 있었구나.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라. 윤서진 씨가 저를 놓아주고는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사실 저는 울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눈물이 제 얼굴을 다 적신 거였죠. 네가 사라지고 나서 내 아빠는 시름시름 앓다가 2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단다. 나랑 내 오빠는 2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지. 박서준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아직 잠겨 있었죠. 방송국에 실종 광고도 내고 전국의 보유권은 다 뒤졌어.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었지. 오늘 내가 우연히 면접 현장을 둘러보다 내 모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죠.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이 집안의 수백억 재산. 원래 내 몫도 있었지만 이제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 수백억 재산. 저는 물 빠진 제 청바지를 내려다보고 눈앞에 명품 옷을 입은 모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윤서진 씨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박서준은 이미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잡지에서나 보던 롤스로이스였죠. 차에 오를 때까지도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윤서진 씨가 제게 귤을 하나 까주는데 그녀의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시안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박시안이다.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어요. 그리워할 시, 편안할 안. 엄마는 네가 평생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박시안. 참 예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문득 그 허름한 여관에 구겨져 있을 제 짐 가방과 김민준 가족에게 쫓겨나던 제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코끝이 찡해지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버려진 잡초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뿌리가, 집이 있었구나. 차는 분수가 있는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어요. 윤서진 씨는 이곳이 우리 집이라고 했죠. 붉은 카펫을 밟고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윤서진 씨가 양갈래 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이의 이목구비가 저와 판박이었죠. 내 세 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이야. 네가 딸기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서 온 얼굴에 크림을 묻히고 먹었지. 박서준이 다가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네가 어릴 때 하고 다니던 은목걸이야. 한참을 찾다가 작년에 겨우 고물상하는 분에게서 되찾아왔어. 상자를 열자 거무칙칙해진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아니라는 글자는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을 만지는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구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바로 그때 박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죠.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어요. 김민준이라는 놈이 유아라라는 여자랑 같이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대요. 박은혜 씨를 찾아내라고 해명을 요구한다면서요. 윤서진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괴롭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박서준은 저를 보며 싸늘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시안아, 널 괴롭힌 인간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손에 쥐인 은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울퉁불퉁한 안자를 만지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보고 싶어. 왜 안 보고 싶겠어? 윤서진 씨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어요. 발밑에 깔린 붉은 카펫이 마치 솜사탕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했죠. 박서준은 집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옆에서 따라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오빠, 정말 회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은목걸이를 쥔 손에 다시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김민준과 유아라를 직접 마주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죠. 가야지. 왜 안 가? 내 딸이 그렇게 큰 수모를 당했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윤서진 씨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박서준은 이번엔 검은색 벤틀리를 몰았어요. 아까의 롤스로이스보다 더 점잖았지만 바퀴가 지면을 구르는 묵직한 소리에서부터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죠. 뒷좌석에 앉아 윤서진 씨가 작은 거울을 꺼내 번진 제 눈 화장을 닦아주었어요. 이따 그 사람들 만나면 허리 꼿꼿이 펴. 넌 이제 박씨 집안의 고명딸이야. 예전처럼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박은혜가 아니라고. 차가 세진그룹 정문에 멈추자마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아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울고 있었죠. 배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요. 김민주는 그 옆에 서서 구경꾼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세진그룹 행정팀에 다닌다는 박은혜라는 여자가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는 침을 튀기며 악을 썼어요. 결혼 3년 동안 애도 안 낳고 밖에서는 다른 남자나 만나고 다니더니 이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려는 겁니다. 유아라는 울며 불며 말을 이었죠. 맞아요. 우리 집 돈을 전부 들고 도망쳤어요. 이제 좋은데 취직했다고 우리를 버리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회사 정문을 향해 수군거렸고 보안요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제가 차문을 열고 내리자 김민준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굶주린 늑대처럼 제게 달려들었죠. 박은혜, 너 드디어 나왔구나. 당장 나랑 집에 가서 돈 내놔.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박서준이 그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어요. 김민주는 악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어떤 놈이야, 감히 날 쳐. 김민주는 고개를 들다 박서준을 보고는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입은 살아서 떠들었어요. 내가 내 아내랑 얘기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내라고? 윤서진 씨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손에 든 가방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이 아이는 우리 박씨 집안의 고명딸 박시안이다. 언제부터 내 아내가 됐지?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였고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김민주는 완전히 멍해져서 저를 가리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씨 집안이라고? 쟤는 박은혜잖아. 우리 엄마한테 쫓겨난 애도 못 낳는 불쌍한 여자라고.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속은 후련했죠. 이 따귀는 지난 3년간 온갖 수모를 참아온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박은혜였을 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저는 그를 쏘아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날 빈손으로 내쫓고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 상간녀를 버젓이 집에 들였지. 이제 와서 내가 좋은 집안 딸인 걸 아니까 다시 매달리려는 거야? 김민준, 너 정말 양심도 없니? 유아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지만 윤서진 씨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씨인지도 모를 걸 배에 품고 와서 행패야. 윤서진 씨는 비웃으며 경호원들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 병원으로 데려가서 뱃속의 아이가 정말 누구시인지 확인해봐. 듣자 하니 김민준 씨 얼마 전에 남성부림 클리닉에 다닌 기록이 있던데 그 말은 천둥소리 같았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는 유아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나쁜 년. 네가 분명히 내 아이라고 했잖아. 유아라는 겁에 질려 배를 감싸 안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박서준이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이들이 박은혜 씨에게 강제로 쓰게 한 재산 포기 각서와 김민준 씨의 외도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김민준과 유아라를 보는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었어? 자기가 바람 펴놓고 적반하장이네. 박씨 집안 따님이라니 어쩐지 박 대표님이 직접 나서더라. 김민준은 완전히 겁에 질려 무릎으로 기어 제게 다가왔어요. 시아나, 아니 박시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의 더러운 손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늦었어. 그 각서는 이미 변호사님께 전달했고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이 많다고 하더군. 곧 소송을 통해 내 몫을 전부 되찾을 거야. 단 1원도 빼놓지 않고. 박서준이 보안요원들에게 눈짓하자 김민준과 유아라는 죽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어요. 구경꾼들이 흩어지고 윤서진 씨는 제 손을 잡고 회사 안으로 들어섰죠.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마. 엄마랑 우리 회사나 구경하자. 세진그룹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백화점, 11층부터 20층까지는 사무실, 그리고 그 위는 그룹 본사였죠. 박서준은 저를 대표이사실로 데려갔어요.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절반이 내려다 보였죠.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야. 박서준은 벽에 걸린 사업 현황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쪽에 있는 물류단지, 서쪽에 있는 리조트, 그리고 상장된 회사 3곳까지. 전부 부모님께서 맨손으로 일궈내신 거야. 저는 빽빽하게 표시된 지점들을 보며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경제 잡지에서나 보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것이라니요. 윤서진 씨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3살 때 유난히 빨간 원피스를 좋아해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꼭 아기 펭귄 같았다고요. 또 채소를 너무 싫어해서 항상 밥 밑에 숨겨놓고 먹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사라진 그날, 원래는 제 생일 케이크를 사주러 가던 길이었다고요. 이야기를 하다 그녀는 또 울었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아니었구나. 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구나. 박서준은 제게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주었어요. 바로 자기 옆방이었죠. 우선 업무부터 익히고 천천히 회사를 물려받으라면서요.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임비서라는 젊은 여직원을 붙여주며 차근차근 배우라고 했어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네 건강이 최우선이야. 저는 사무실에 새 컴퓨터와 박시안, 대표이사, 비서실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보았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가 켜진 것 같았죠. 점심시간 임 비서가 정갈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으니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은혜,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악을 썼어요.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랑
그 유아라라는 여자 사이의 일부터 제대로 알아보시죠.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전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계산해봐요. 그녀가 뭐라 더 말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임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실장님, 예전에는 지난 일은 이제 됐어요. 저는 웃으며 갈비찜 한 조각을 집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박시안이니까요. 오후에 박서준은 저를 본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저택이었죠. 윤서진 씨는 정원의 꽃들이 모두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종류로 심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게 수많은 옛날 사진과 저를 위해 꾸며놓은 방을 보여주었어요. 분홍색으로 꾸며진 마치 공주님 방 같았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다시는 누구도 엄마 곁에서 널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윤서진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흰머리를 보며 마음이 찡해졌죠. 지난 23년간 그녀도 분명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저녁 식사 때 박서준은 변호사를 통해 김민준과의 이혼 소송을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강제로 쓰게 한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가 되었고 제 몫의 재산 5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유아라라는 여자 뱃속 아이는 김민준 씨가 아니라 도박꾼의 아이였어. 지금 그 도박꾼이 찾아와서 김민준 집안은 쑥대밭이 됐다고 하더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국을 떠먹었어요.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법이었죠. 밤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에서 재벌가의 딸이 되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망설이다 받으니 전 시누이 김나리의 목소리였어요. 새언니, 아니 박시아님. 그녀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아양을 떨고 있었죠. 엄마가 새언니가 친부모님 찾았다는 얘기 듣고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꼭 좀 전해달래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죄송했어요. 새언니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참 뻔뻔한 가족이다 싶어 속으로 비웃었어요. 용건만 말해. 제가 차갑게 말했죠. 그게 오빠가 새언니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혹시 안 돼.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다신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당신들 김씨 집안 번호는 보기만 해도 더러우니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이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죠. 여관의 곰팡내 나는 이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김민준 가족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에겐 엄마와 오빠 그리고 진짜 내 집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박시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박시안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햇살이 커튼을 지나 카펫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죠. 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셨어요. 완벽하게 익힌 달걀 프라이와 적당히 따뜻한 우유, 그리고 깔끔하게 잼이 발린 토스트까지. 아가씨, 사모님께서 식사 후에 서재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집사님은 제게 새로운 베이지색 정장을 건네주셨어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들어가니 윤서진 씨가 붉은색 책상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이리 오라고 손짓하셨죠. 이건 네가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찍은 사진이야. 네 아빠가 널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지. 사진 속 남자는
짙은 눈썹에 갓난아기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코끝이 갑자기 찡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온전한 가족이 있었네요. 이건 내 아빠가 너 주려고 남긴 거야. 윤서진 씨가 서랍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꺼냈어요. 연꽃 모양으로 조각된 아름다운 놀이개였죠. 네가 크면 시집 갈 때 주라고 하더구나. 저는 옥 놀이개를 꽉 쥐었어요. 손끝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제가 뭐라고 말하려던 순간 임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 실장님, 1층에. 1층에 또 소동이 났어요. 박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또 무슨 일이야? 김민준 씨 어머니가 친척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정문을 막고 있어요. 해명을 요구한다면서요. 임 비서는 목소리까지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현수막까지 들고 있어요. 박씨 집안 딸 은혜를 저버리고 전 남편 가족을 죽이려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 파렴치한 것들. 윤서진 씨는 화가 나서 앨범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시아나, 넌 여기 있어. 엄마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아니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저는 옥 놀이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끝을 봐야 했어요. 1층 로비는 어제보다 더 난장판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더러운 담요를 덮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일가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뜩 서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씨 집안 딸 은혜를 저버리고 라고 쓰인 현수막은 보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게 바로 세진그룹 따님의 실체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휠체어 팔걸이를 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저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와 아들하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부잣집 딸이 됐다고 우리를 버리고 내 아들까지 감옥에 쳐넣었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제가 정말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시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제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기억력이 나쁘신 건 이해하지만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시면 안 되죠. 저와 김민준 씨는 자유연애로 만났고 저희 양어머니는 예단비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천만 원이나 되는 혼수를 해주셨죠. 결혼 3년 동안 제가 아주머니 발을 3년이나 닦아드리고 식사 수발을 3년이나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벌써 잊으셨나요? 한 아주머니가 튀어나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이 나쁜 년, 재벌집 딸 됐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우리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보답해야지. 보답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여기 김민준 씨의 외도 영상. 당신들이 저한테 재산 포기 각서를 강요하던 녹음 파일. 그리고 저를 폭행했던 상해 진단서까지 다 있어요. 이걸로 보답해드리면 될까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슬그머니 물러섰어요. 전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휠체어에서 쓰러지는 척했어요. 아이고, 내 심장이야. 아파 죽겠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 그만 연기하시죠. 박서준이 다가와 건강검진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하신 결과 아주머니 건강은 젊은 사람보다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심장은 누구보다 튼튼하게 뛰고 있고요.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고 전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죠. 너희들. 전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박시안, 돌려 말하지 않겠어. 우리한테 10억을 줘.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안 그러면 매일 여기 와서 들어누울 거야.
역시 돈 때문이었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10억이라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좋아요. 전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 여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거짓말을 했고 김민준 씨가 외도했으며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 현수막을 불태우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10억을 드릴게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친척들이 부추겼죠. 사과하면 되잖아. 10억인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했어요. 아들이 바람폈고 박시안 씨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았죠. 안 들리는데요. 박서준이 경호원에게 눈짓하자 경호원이 확성기를 건네주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확성기를 받아들고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박시안 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내려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확성기를 던지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제 돈 내놔. 돈은 없는데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 드린다고는 안 했는데요. 뭐야, 우리를 갖고 놀아. 전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제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어요. 갖고 놀면 어때서요?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이 보안요원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은 소방호스를 가져와 친척들을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죠. 전 시어머니는 경호원들에게 들려 밖으로 쫓겨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임비서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실장님, 아까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들보다 더 강해져야 해요. 오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중과의 이혼 소송이 끝났고 재산 분할로 5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김민주는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윤서진 씨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다던 탕수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 중에 박서준은 유아라가 도박꾼에게 빚 독촉을 받다가 김민준 집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챙겨서 도망쳤다고 말해줬죠. 김나리는요? 제가 묻자 박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를 찾아가려다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워서 얼굴이 다 긁혔다고 하더군.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김민준이 사람을 통해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 인간을 뭐하러 만나니? 분명 좋은 얘기는 아닐 거야. 윤서진 씨가 반대했지만 저는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든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박서준이 말했죠. 교도소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김민주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그는 흥분해서 달려들려다 창살에 막혔어요. 시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유아라, 그리고 날 빈손으로 내쫓은 건 다 잊었어?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우리 엄마는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유아라는 사기꾼이었어.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시아나, 우리 3년 동안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여기서 꺼내줘. 평생 당신의 개가 되라면 될게. 정이라고? 제가 비웃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진작에 끝났어. 당신은 여기서 죗값이나 치러. 날 안 도와주겠다고? 김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흉악하게 변했어요. 박시안, 네가 재벌집 딸 됐다고 우쭐대지 마. 네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날 안 도와주면 내가 다 폭로해서 네가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한번 말해봐. 그는 제 시선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네, 네가 예전에 내가 샤워하는 거 훔쳐봤잖아. 그만해. 박서준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어요. 그런 거짓말까지 지어내다니. 교도소 생활이 아직 덜 힘든가 보군. 저는 김민준을 보며 그가 한없이 가엾게 느껴졌어요. 김민준,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게는 평생 기회가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박서준이 제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죠. 마음 쓰지 마. 저런 인간은 그럴 가치도 없어.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맞아요. 가치 없는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쓸 필요는 없었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교도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임비서와 함께 회사 구매 절차를 익히고 있었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죠. 실장님, 빨리 1층 로비로 와보세요. 김나리 씨랑 그 어머니가 여기서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저는 펜을 쥔 손을 멈췄어요. 잉크가 서류 위로 번졌죠. 이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군요. 알겠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자 임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실장님, 그냥 대표님께 처리하라고 하시는 게 저 모녀 꼭 미친 개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예전에는 저들 뒤에 아무도 없어서 두려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1층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고 있었고 김나리는 그 옆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진그룹이 힘없는 저희 모녀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제가 다가가자 김나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제게 휴대폰을 들이댔어요. 박시안, 드디어 나왔구나. 오늘 우리한테 해명을 안 하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해명이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운 전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이번에도 찬물 세례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으세요? 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내 아들 감형시켜주고 우리한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0억을 내놔. 그건 협박죄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지난번 소동은 눈 감아줬지만 이번에는 용서 못해요. 뭐 어쩔 건데. 그녀가 제 다리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뿐히 피했죠. 그녀는 바닥에 세게 넘어졌고 김나리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우리 엄마를 밀었어. 널 고소할 거야. 제가 손가락 하나라도 됐나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들 고개를 저었죠. 김나리는 갑자기 제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재벌가에 입양된 며느리, 전 시어머니 학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이미 인터넷에 다 퍼뜨렸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그녀는 비열하게 웃었죠.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나 보군요. 조회수가 5천이 넘어가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요. 김나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1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내용 전부 녹음해뒀는데 이 영상이랑 같이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감옥에서 몇 년은 썩게 될 겁니다.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감옥에 보내? 그럼 내가 너희 회사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로비 CCTV 영상과 이 녹음 파일 전부 홍보팀과 법무팀에 전달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죄로 고소하라고요. 모녀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서준이 서류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나리가 최근에 사채를 썼더군. 3천만 원이 이자가 붙어 1억이 됐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고마워요, 오빠.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뭘? 박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자. 네가 입을 드레스도 준비해뒀어. 파티는 화려했고 저는 윤서진 씨가 골라준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최 사장이라는 중년 남자를 만났죠. 그는 우리 집안과 오랫동안 사업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다가 제 귀 뒤에 모반을 보고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했죠.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자 윤서진 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최 사장이 내 어릴 적 모습을 알 텐데 왜 그랬을까? 다음 날 박서준은 최 사장이 어젯밤 술에 취해 실리했다고 변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사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최 사장이 김나리의 사채업자와 먼 친척 관계이며 심지어 제가 실종되던 날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박서준이 휴대폰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세진그룹 딸, 사실은 상간녀 출신 전 시어머니 사망에 연루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퍼졌어. 회사 주가까지 떨어지고 있어. 저는 화면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최 사장이 꾸민 짓이 분명했죠. 그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임비서에게 최 사장과 사채업자의 관계, 김나리의 사채 계약서, 그리고 최 사장이 제가 실종되던 날 백화점에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박서준에게는 최 사장과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부탁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최 사장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죠. 그는 회사로 찾아와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그는 제게 악담을 퍼부으며 제가 어릴 때부터 도둑질과 거짓말을 일삼아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소리쳤죠. 그날 저녁 윤서진 씨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실종되기 며칠 전 제 아버지가 최 사장이 회사 돈에 손을 대려는 것을 막았고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요. 최 사장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저를 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은 최 사장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는 최영감이라 불리는 아동 납치 전과가 있는 남자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를 찾아내기 직전 그는 시골의 한 오두막에서 심장마비로 위장된 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최 사장이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한 것이 분명했어요.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을 때 최 사장이 회사 연례 파티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제게 줄 큰 선물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가 파티에서 무슨 짓을 벌일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 역시 그에게 줄 선물이 있었으니까요. 파티날 최 사장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제가 사실은 가짜 딸이며 돈을 노리고 박 씨 집안에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어요. 증거로 제가 실종 당시 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경찰 기록을 내밀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최 사장이 최 영감에게 저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사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50만 원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아버지가 제게 쥐어주신 돈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세진그룹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자선사업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의 청성마을 희망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나온 뒤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님이 바로 그 마을에 사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그분들께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제 작은아버지 박건우였다는 사실까지도요. 박건우는 과거 회사 돈을 횡령하다 아버지에게 쫓겨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최 사장과 공모하여 저를 납치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저를 먼 시골에 양부모님께 보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박건우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는 제게 박 씨 집안의 지분을 넘기라며 저를 협박했고 심지어 칼을 꺼내 저를 위협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였어요.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법정에서 박건우는 무기징역을, 최 사장은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자선사업에 더욱 매진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죠.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박건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는 낡은 지하창고 열쇠를 보내며 그곳에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했죠. 지하창고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인 박건우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일기장을 태우며 과거의 모든 원망을 함께 날려보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청성마을 희망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어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죠. 윤서진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며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멀리 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완성되는 것임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의 달빛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은목걸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글자는 달아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죠. 마치 저의 미래처럼요.